남은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서울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의 루프탑 테라스에서 거리의 소녀가 한 질문이 시간을 멈추게 했다. 기술 제국을 일군 억만장자 윤하늘은 그녀 앞에 선 작은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6살 정도, 마른 얼굴, 커다란 눈동자, 그리고 그녀의 작은 몸을 완전히 덮는 해진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소녀는 떨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거절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윤하늘은 그 순간 그녀 앞에 있는 것이 단지 작은 거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소녀의 눈빛에는 친숙하면서도 식별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하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이 50만 원짜리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동안 소녀는 빵 부스러기를 위해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하늘은 자신의 내면에 있던 냉정함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손을 내밀었다. 이 단순한 제스처가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다. 소녀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말했을 때 하늘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의 일부였다. 우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바람이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루프탑 테라스를 스쳐 지나갔다. 도시의 불빛이 윤하늘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32세의 윤하늘은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경영인 중 한 명으로 기술 제국을 일궈낸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윤 대표님, 이 와인은 특별히 프랑스에서 공수한 것입니다. 웨이터가 정중히 말했지만 하늘은 고개만 가볍게 끄덕일 뿐이었다. 주변에서는 억만장자들이 큰 거래를 논의하고 여성들은 대중적인 자동차보다 더 비싼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퍼졌지만 하늘에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다. 그녀의 접시에 놓인 흰 송로버섯을 곁들인 새우 리소토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버는 금액보다 더 비쌌지만 거의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다음 주 투자자 미팅은 확정된 거죠.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다 준비됐어. 하늘은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수많은 메시지와 이메일이 쌓여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그녀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때 작은 인형이 테라스 가장자리에서 나타났다. 최대 6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였다. 헝클어진 갈색 머리에 그 작은 몸을 삼켜버릴 것 같은 오버사이즈의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코트는 곳곳이 해져 있었고 이곳저곳에 얼룩이 져 있었다. 아이는 테이블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하늘은 처음에는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비서가 작게 헛기침을 하고 나서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소녀와 마주쳤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소녀의 큰 눈동자는 반쯤 먹다 만 접시에 고정되어 있었다. 굶주림과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버리는 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소녀가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박한 용기가 담겨 있었다. 실례합니다, 아줌마. 남은 음식을 저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하늘의 세계가 흔들렸다. 주변의 화려한 대화와 웃음소리, 고급 음식의 향기, 그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오직 이 한 아이만이 그녀의 시야를 채웠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방해하지 않을게요. 소녀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냥 너무 배고파서요. 하늘은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진정한 배고픔을 느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바빠서 식사를 건너뛰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것은 선택이었다. 이 아이의 눈에서 보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현실이었다. 하늘은 접시를 바라보았다.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이 여전히 따뜻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가 자신의 가슴 속에서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은 비서에게 시선을 돌렸다. 비서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보안에 연락할까요?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녀는 소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배고프구나. 하늘이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 앉을래? 이 순간 두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다. 실례합니다, 아줌마. 소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그러나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윤하늘은 즉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사무적인 대화와 거래의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왔다.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하늘의 손짓에 다시 앉았다. 하늘은 소녀의 뒤로 부모나 보호자가 있는지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도시에서 가장 비싼 동네의 전형적인 광경뿐이었다.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들,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껴있는 이 작은 아이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다. 안녕 귀여운 아가. 하늘은 부드럽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날카로운 비즈니스 톤과는 달리 따뜻했다. 길을 잃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소녀는 망설였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오버사이즈 코트의 끝자락을 긴장하게 만지작거렸다. 코트의 낡은 천 위로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작은 먼지 구름이 일었다.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소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밑에는 깊은 슬픔이 깔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둘 사이에 무거운 돌처럼 떨어졌다. 테라스의 부드러운 재즈 음악과 잔잔한 웃음소리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하늘과 소녀 사이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하늘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거의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문제가 단지 스프레드 시트 위의 숫자일 뿐이었다. 해결해야 할 방정식, 극복해야 할 장애물, 이기거나 잃는 거래였다. 감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숫자와 거래가 아닌 진짜 인간의 고통을 마주하고 있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아온,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6살짜리 작은 눈동자였다. 제가 남은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소녀가 다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고 그녀의 눈은 하늘에 거의 손대지 않은 접시를 향했다. 방해하지 않을게요. 그냥 너무 배고파서요. 하늘은 아직도 가득 차 있는 접시를 보고 다시 소녀를 바라보았다. 음식은 아직 따뜻했고 그녀는 2입 정도밖에 먹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느낌을 받았다. 얼마나 오래 굶었니? 하늘이 조용히 물었다. 소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제부터요? 아마도. 하늘은 그녀의 마지막 진정한 배고픔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너무 바빠서 먹는 것을 잊은 것 말고 진짜 굶주림을 그녀는 기억할 수 없었다. 비서가 불안하게 자리에서 움직였다. 윤 대표님, 미팅 시간이. 하늘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미팅을 취소해. 오늘 남은 일정도 모두 취소해. 비서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윤하늘이 미팅을 취소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고 심지어 독감에 걸렸을 때도 화상회의로 참석했었다. 하지만 일본에서 온 투자자들이 내일로 미루자, 오늘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 하늘의 시선은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작고 헝클어진 갈색 머리카락, 창백한 피부, 큰 눈동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눈에 담긴 지혜와 고통. 그것은 소녀의 나이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다.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녀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하늘이 멈추자 그대로 서 있었다. 어디서 지내고 있니? 하늘이 무릎을 꿇고 소녀의 눈높이에 맞추며 물었다. 소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다. 여기저기요. 물론이지. 윤하늘이 대답하며 아이 쪽으로 접시를 밀었다. 그녀의 눈에는
갑작스러운 결단력이 깃들었다. 여기 다 먹어도 돼. 하지만 하늘이 예상했던 대로 음식을 집어들고 달아나는 대신 소녀는 그저 서서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거리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어떤 친절에도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가르쳤을 것이다. 여기 나와 함께 앉을래? 하늘이 옆자리를 가리키며 제안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요가 없었다. 내 이름은 뭐니? 소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마치 도움을 받아도 안전한지 테스트하는 듯 조심스러웠다. 마치 상처 입은 동물처럼 경계하면서도 배고픔이 그녀를 앞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주변의 손님들이 이제 이 특이한 광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불편한 표정으로, 다른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소녀가 마침내 비싼 의자에 앉았을 때 그녀는 마치 깨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하늘은 그녀의 섬세한 얼굴을 더 잘 볼 수 있었다. 갸름한 얼굴, 날카로운 광대뼈, 그리고 지나치게 어른스러운 눈빛. 그리고 그때 하늘의 세계가 몇 분 만에 두 번째로 무너졌다. 박소라예요. 소녀가 약간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집으며 말했다. 그녀는 포크를 어색하게 쥐고 있었지만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제 이름은 박소라예요. 그 성은 윤하늘의 위장을 강타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으며 들은 것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박이라는 성은 흔했지만 그 얼굴의 윤곽, 그 눈의 모양, 우연일 수 없었다. 박소라, 하늘이 반복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들렸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목소리처럼. 내 어머니 이름이 박미경이니? 리소토를 향해 가던 포크가 중간에 멈췄다. 소라는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그녀의 어린 얼굴에 경계심이 깃들었다. 어머니를 아세요? 그 질문은 하늘의 최악의 두려움과 최선의 희망을 동시에 확인해 주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그래, 알아. 박미경은 그녀는 대학 시절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그 이상이었다. 그녀의 영혼의 자매였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의 모든 비밀과 두려움, 불가능한 꿈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미경은 하늘이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괴로워할 때 옆에 있어 주었고, 하늘은 미경이 첫사랑의 아픔을 겪을 때 밤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엄마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소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갑자기 생기가 돌았다. 하늘 이모에 대해서요. 엄마는 하늘 이모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경이 그녀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니.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언제였을까? 5년? 아니, 더 길었다. 그녀가 기술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위해 서울로 이사한 후 그들은 점점 멀어졌다. 처음에는 주간 통화가 월간 통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내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니? 하늘이 물었지만 그녀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소라의 눈에 깃든 그림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소라는 접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어요. 소라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3년 전에요. 그녀는 아팠어요. 정말 많이. 하늘은 숨을 들이마셨다. 미경이 죽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그녀의 영혼의 자매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그것을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은 지금 여기 루프탑 레스토랑에서 버려진 음식을 구걸하고 있었다. 박소라. 하늘이 소라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우리는 오랜 얘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구나. 윤하늘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뜨릴 것 같은 감정의 파도를 통제하려고 노력했다. 50명의 부유한 낯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그녀의 세계가 영원히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건드렸다. 괜찮으세요,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평소 무표정하고 냉정한 윤하늘이 감정에 휩싸인 모습은 처음이었다. 하늘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금 이곳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 없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박미경, 하늘이 솔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내 어머니는 대학 시절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가장 친한 친구 이상으로 그녀는 내 영혼의 자매였어. 그녀의 마음속에 기억이 물밀듯이 쏟아졌다. 첫 만남, 밤새 나눈 대화, 서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 서로에게 한 약속들. 우리는 서로의 아이들의 데모가 되기로 맹세했어. 하늘이 계속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지. 소라는 리소토를 천천히 먹으면서도 하늘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배고픔 외에도 갈망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녀가 알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향한 갈망. 그러나 인생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하늘이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도시의 스카이라인으로 향했다. 졸업 후 나는 내 기술 회사를 설립하는 꿈을 쫓아 판교로 갔어. 미경은 서울에 남았지. 그리고 그녀는, 하늘은 말을 멈추었다. 그녀는 어린아이 앞에서 미경의 남편에 대한 진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그녀는 한 남자와 결혼했어.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내가 한 번도 좋아하지 않았던 남자.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는 연락이 끊어졌어. 하늘은 자신이 그 연락의 단절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일에 몰두했다. 전화는 점점 드물어졌고 메시지는 답장을 받는데 더 오래 걸렸다. 그리고 결국 한때 파괴할 수 없어 보였던 우정은 침묵에 묻혔다. 엄마는 항상 하늘 이모가 바빠서 연락을 못한다고 했어요. 소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없었다. 엄마는 하늘 이모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요. 하늘의 가슴이 아팠다. 미경은 그녀를 변호하고 있었다. 그녀가 연락을 끊은 후에도 미경은 그녀의 딸에게 하늘을 영웅처럼 이야기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네 어머니와 대화한 것은 3년 전이었어. 하늘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그녀는 병원에 있었어. 의사들이 적절히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였지.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투자자들과의 만찬을 마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전화를 받았다. 한밤중에 3년 만의 전화. 그녀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어.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항상 가지고 있던 같은 애정을 담고 있었어. 그리고 그녀는 내게 부탁했어. 소라는 먹기를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린 얼굴에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말했어. 하늘아,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소라를 돌봐줄 거라고 약속해줘. 그 아이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가장 좋은 것이야.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나는 약속했어. 네 어머니에게 너를 돌보겠다고 맹세했어. 하지만 나는, 하늘은 말을 멈추었다. 그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 어떻게 소라를 찾지 못했는지, 어떻게 그녀가 3년 동안 거리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내가 실패했어. 하늘이 마침내 말했다. 너를 찾지 못했어. 내가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소라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이모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숨었어요. 하늘은 놀라움에 눈을 깜빡였다. 소라의 얼굴에는 이제 새로운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미경이 돌아가신 후에 나는 약속대로 병원을 방문했어. 하늘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 그녀는 이미 떠났고 너도 사라졌었어.
하늘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 미경의 병실은 이미 비어 있었다. 간호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박미경 씨는 어제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의 딸은 아버지가 데려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락처를 통해 너를 찾으려고 했어. 하늘이 계속했다. 하지만 너는 마치 시스템 속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 하늘은 소라를 찾기 위해 고용했던 사설 탐정들, 사회복지사들과의 무수한 만남, 법적 장벽에 부딪혔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매번 그녀는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 미경의 전 남편, 네 아버지는. 하늘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그는 너를 돌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 그래서 너는 국가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지. 소라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접시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다. 아버지는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평범한 사실을 말하듯 이야기했다. 그는 돈만 원했어요. 엄마가 남긴 돈이요. 하늘은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소라는 너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니? 하늘이 물었다. 제가 들었어요. 소라가 말했다. 아버지가 변호사와 통화하는 것을요. 그는 그 꼬마를 어디에 두어야 돈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하늘의 얼굴이 분노로 어두워졌다. 그녀는 항상 박준영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의심했지만 이것은 그녀의 최악의 두려움보다 더 나빴다. 그래서 그는 너를 시설에 맡겼구나. 하늘이 말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그는 저를 다른 가족에게 보냈어요. 그들은 돈을 받고 저를 돌봐주기로 했대요. 하늘은 어깨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가족들이 너를 잘 대해주었니? 소라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첫 번째 가족은 괜찮았어요. 소라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오래 데리고 있지 않았어요. 두 번째 가족은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 그들은 친절하지 않았어요. 하늘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들을 상상하고 있었다. 학대, 방치, 어쩌면 더 나쁜 것들까지. 그래서 도망쳤어요. 소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저는 거리에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도 저를 다치게 하지 않는 곳에서요. 하늘은 6살 아이가 혼자서 거리에서 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가 그것을 해냈다는 사실이었다. 얼마나 오래 거리에서 살았니? 하늘이 물었다. 1년 정도요. 소라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배웠어요. 음식을 찾는 방법, 안전하게 자는 방법, 위험한 사람들을 피하는 방법을요. 하늘은 눈물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7살 소녀가 배워야 할 것들이 아니었다. 그녀는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안전하고 따뜻한 집에서 자라야 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어. 하늘이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널 돌볼 거야. 내가 미경에게 약속한 대로. 무서워? 윤하늘이 소라의 얼굴을 만지려고 손을 뻗다가 아이가 약간 움츠러드는 것을 보고 중간에 멈추었다. 거리의 삶은 소에게 사람들의 접촉에 경계심을 가지도록 가르쳤을 것이다. 아니요, 소라가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냥 저를 어디로 데려갈 건지 궁금해요. 하늘은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는 너무 어린 나이에 이미 많은 실망과 배신을 경험했다. 그녀의 부모조차도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죽음으로, 아버지는 의도적인 방기로, 내 집으로. 하늘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거기서 너는 안전할 거야. 어떤 사람도 너를 다시는 해치지 못할 거야. 소라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정말로요? 약속하세요? 약속해.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숨 쉬는 한 너는 안전할 거야. 소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서 약간의 긴장이 풀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소라가 마지막 리소토를 먹으며 말했다. 왜 저를 찾지 못했어요? 엄마가 이모에게 저를 찾으라고 부탁했다면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질문은 단순했지만 대답은 복잡했다. 하늘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그녀가 처음에는 열심히 찾았지만 회사가 위기를 맞으면서 점차 소라를 찾는 노력이 뒤로 밀렸는지, 어떻게 그녀가 점점 더 일에 몰두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날이 가고 주가 가고 달이 가면서 소라를 찾는 일이 그녀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점점 아래로 내려갔는지. 나쁜 사람들이 너를 숨겼어. 하늘이 마침내 말했다. 그것은 진실이었지만 전체 진실은 아니었다. 네 아버지는 내가 너를 찾지 못하도록 모든 서류를 숨기고 변경했어. 그리고 나는 충분히 열심히 찾지 않았어. 마지막 고백은 그녀의 입에서 쓰게 느껴졌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기 어려웠던 진실이었다. 충분히 열심히 찾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소라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하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내가 너무 바빴다는 뜻이야. 내 회사, 내 성공, 내 꿈을 추구하느라 너무 바빴어. 네 어머니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기에는 너무 바빴어. 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녀의 나이보다 훨씬 더 성숙한 이해의 표정이 떠올랐다. 괜찮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엄마도 항상 이모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했어요. 엄마는 절대 화내지 않았어요. 하늘은 눈물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미경은 언제나 그랬다. 언제나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렸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딸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하늘이 말했다. 내 어머니처럼. 소라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희미했지만 진짜였다. 엄마는 항상 제가 엄마를 닮았다고 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요. 하늘은 그 순간 결심했다. 그녀는 이 아이를 절대 다시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미경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라야, 하늘이 진지하게 말했다. 나쁜 곳에 있었다고 했지. 어떤 곳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소라의 얼굴이 즉시 어두워졌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작은 미소가 사라졌다. 사람들이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곳이요. 하늘은 분노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무고한 아이를 실망시킨 시스템에 대한 분노, 더 열심히 찾지 않은 자신에 대한 분노, 관료적 장애물이 넘을 수 없어 보였을 때 포기한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6살짜리 소녀가 낯선 사람들에게 음식을 구걸하며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게 허용하는 세상에 대한 분노. 소라야, 너는 길거리에 있으면 안 돼. 위험하고 너는 너무 어려. 저는 저 자신을 돌볼 수 있어요. 소라가 갑작스러운 자존심으로 말했다. 엄마가 강해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 어머니도 내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 하늘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중 하나는 가족은 가족을 돌본다는 거야. 너는 이제 나와 함께 갈 거야. 소라는 윤하늘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작은 눈썹이 의심스럽게 모아졌다. 어른들이 지키지 않는 많은 약속을 들어온 아이였다. 시설과 임시가정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그녀는 어른들의 말이 얼마나 쉽게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는지 배웠다. 이모는 저를 모르잖아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모가 저를 더 잘 알게 되면 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늘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아이는 이미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도록 배웠다. 하늘은 소라가 얼마나 많은 거절과 실망을 경험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소라야, 하늘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어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없게 했다. 나는 네 어머니에게 너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어. 너를 찾는데 3년이 걸렸지만 이제 네가 발견됐으니 너를 보내지 않을 거야.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눈물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라가 조용히 말했다.
처음에는 모두 친절해요. 하지만 그들은 항상 저를 돌려보내요. 그녀의 작은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하늘은 그 손을 잡고 싶었지만 소라가 다시 움츠러들까봐 두려웠다. 나는 그들과 달라.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네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우리는 자매와 같았어. 그리고 그것은 너를 내 가족으로 만들어. 그때 레스토랑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그들의 테이블에 다가왔다. 그는 하늘을 알아보았고 공손하게 인사했다. 윤하늘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다른 손님들이. 그는 말을 멈추고 소라를 향해 불편한 시선을 던졌다. 이 아이가 여기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에서 이전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결단력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윤하늘, 강철 같은 비즈니스 우먼이었다. 누가 걱정하고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름을 알려주시겠어요? 내가 직접 사과하고 싶군요. 매니저는 당황했다. 그것은 이 아이는 박미경의 딸이에요. 하늘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다. 박미경은 내 가장 친한 친구였고 이제 이 아이는 나와 함께 갈 거예요. 누구든 이것에 문제가 있다면 그들은 나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매니저는 갑자기 창백해졌다. 윤하늘의 영향력과 힘은 서울 비즈니스 세계에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서둘러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윤 대표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늘은 그를 무시하고 다시 솔에게 시선을 돌렸다. 소라는 놀란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싸우는 어른을 본 적이 없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어. 하늘이 솔에게 말했다. 디저트, 아이스크림, 케이크. 소라는 머뭇거렸다. 그녀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깃들었다. 저 초콜릿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항상 먹어보고 싶었어요. 하늘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초콜릿 케이크를 먹자. 소라는 침묵 속에서 케이크를 다 먹었고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들 주변에서 레스토랑의 생활은 정상적으로 계속되었다. 임원들은 인수 합병을 논의하고 사교계 인사들은 자선 행사를 계획하고 사람들은 어떤 와인이 어떤 수입 치즈와 어울리는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삶을 살고 있었다. 제 가방을 가져가도 될까요? 소라가 마침내 물었다. 물론이지. 어디에 있니? 저기 뒤에 숨겨뒀어요. 소라가 테라스의 구석을 가리켰다. 하늘이 이전에 주목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제 중요한 물건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늘은 길거리에 사는 6살 소녀가 얼마나 많은 중요한 물건을 가질 수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고 소라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의 물건을 가지러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라는 조심스럽게 테라스의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큰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그 사이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소라는 낡은 백팩을 꺼냈다. 가방은 작고 낡았으며 한때는 화려하고 다채로웠을 바랜 공주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인 것처럼 가방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 작은 가방 안에 그녀의 모든 소유물, 그녀의 전체 삶이 담겨 있었다. 소라가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하늘은 이미 계산을 마치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팁을 남겼다. 아마도 죄책감 때문일 것이다. 또는 그저 오늘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 때문일 수도 있었다. 준비됐니? 하늘이 손을 내밀며 물었다. 소라는 내민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완벽하게 매니큐어된 손톱과 부드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수백만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는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단지 그녀에게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라는 하늘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하늘의 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어쩌면 속임수의 흔적 또는 나중에 그녀를 버릴 의도의 흔적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은 단지 미경의 친구, 그녀의 어머니가 신뢰했던 여자의 진실된 눈빛뿐이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라는 자신의 작은 손가락을 하늘의 손가락에 얽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거리에서의 삶의 흔적이었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그들이 테이블에서 일어섰을 때 레스토랑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마침내 그들을 쳐다보았다. 하늘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명백히 특권을 누리지 못한 아이와 함께 있는 부유한 임원. 일부는 미소를 지었고 그들이 자선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을 승인했다. 다른 이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분명히 그 환경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존재에 불편함을 느꼈다. 하늘은 어떤 시선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십억 원의 거래를 체결하거나 국제 투자자들에게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순히 그녀의 젊은 시절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이 레스토랑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갈 때 하늘은 솔에게 천천히 걸음을 맞추었다. 소라의 작은 다리는 하늘의 긴 다리를 따라가기 위해 2배로 일해야 했다. 하늘의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매끄러운 검은색 리무진 옆에 서 있었고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즉시 문을 열었다. 소라는 차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우리가 이걸 탈 거예요. 하늘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게 내 차야. 소라는 경외감에 찬 표정으로 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분명히 이런 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다. 하늘 이모. 소라가 그들이 차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갑작스러운 긴급함이 담겨 있었다. 엄마가 행복해 하실까요? 하늘은 소라의 키에 맞춰 보도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500만 원 상당의 이탈리안 정장이 더러운 아스팔트에 닿았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소라의 작은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고 이번에는 소라가 움츠러들지 않았다. 내 어머니는 행복 이상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해, 하늘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어떤 용감한 소녀가 되었는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서로를 찾았다는 것에 안도하실 거라고 생각해. 윤하늘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는 소라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이번에는 소라가 움츠러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하늘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다. 마치 그녀가 사라질까 봐 두려운 것처럼. 소라는 윤하늘이 그녀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작고 조심스러운 미소였지만 진실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의 세계가 다시 한번 바뀌었다. 그 작은 미소는 수십억 원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보다, 투자자들의 기립박수를 받는 것보다, 비즈니스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는 것보다 더 큰 성취감을 그녀에게 주었다. 이제 집에 가자, 하늘이 말했다. 네가 피곤할 테니까.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은 몸에는 오랜 시간 동안의 생존 투쟁이 역력했다. 그녀의 눈 아래에는 어둡게 그림자가 져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이미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진 듯 구부정했다. 그들은 함께 리무진에 올랐다. 소라는 넓은 가죽 시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미니바, 작은 TV 스크린, 조명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다른 세계의 것처럼 보였다. 하늘은 운전기사에게 펜트하우스로 가자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소라를 관찰했다. 아이는 여전히 그녀의 낡은 백팩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가방 안에 뭐가 있니? 하늘이 부드럽게 물었다. 소라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가방을 더 세게 안았다. 중요한 것들이요, 제 보물들. 하늘은 더 캐묻지 않았다. 그녀는 소라가 준비되었을 때 그녀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신뢰는 시간이 걸린다. 특히 소라처럼 너무 많이 배신당한 아이에게는. 차가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따라 달렸다. 창문 밖으로 저녁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넌 쌓인 고층 빌딩의 창문, 레스토랑과 상점의 따뜻한 빛. 그것은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하늘은 도시의 반짝임 아래에 숨겨진 어둠을 알고 있었다. 소라 같은 아이들, 시스템에 의해 실패한 아이들, 버려지고 잊혀진 아이들. 우리 집은 높은 곳에 있어. 하늘이 설명했다. 창문에서 온 도시가 보여. 소라는 경외감을 담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별도 보여요. 별은 도시에서 보기 어려워. 하늘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빛이 너무 많거든. 하지만 맑은 밤에는 몇 개 보일 때도 있어. 엄마는 항상 별이 보이는 집에 살고 싶어 하셨어요. 소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갑자기 그리움이 스며들었다. 엄마는 별을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늘은 목이 메었다. 미경은 항상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하늘은 항상 더 실용적이었다. 그녀는 별을 보면서 다른 행성에 대해, 우주의 과학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나 미경의 방식이 더 아름다웠다. 항상 그랬다. 그럼 우리는 함께 별을 찾아볼 거야. 하늘이 약속했다. 그리고 네 어머니에게 인사할 거야.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진실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은 앞으로 어떤 도전이 오든 그녀의 완벽하게 조직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든 상관없이 소라는 미경의 딸이었고 이제 그녀의 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늘 이모, 소라가 조용히 물었다. 정말로 저를 데리고 계실 거예요? 하늘은 소라의 손을 꼭 잡았다. 영원히 내가 약속해. 두 사람 모두 고급 레스토랑 테라스에서의 이 충동적인 결정이 사랑과 법률과 인간의 결단력의 한계를 시험할 일련의 사건을 불러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한 여자와 한 소녀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을 깊이 사랑했던 누군가의 기억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윤하늘의 펜트하우스는 도시에서 가장 비싼 동네에 있는 건물의 최상층을 차지하고 있었다. 리무진이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추자 경비원이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하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소라를 봤을 때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전문가다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윤 대표님, 좋은 저녁입니다. 그가 말했다. 손님을 모시고 오셨네요. 하늘은 미소를 지었다. 네, 이쪽은 박소라예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살 거예요. 경비원은 눈썹을 살짝 들어 올렸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로비로 안내했다. 로비는 대리석과 크리스탈로 장식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다. 소라는 입을 벌린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부드러운 울림을 만들어냈다. 여기가 이모 집이에요? 그녀가 숨을 죽이며 물었다. 하늘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이건 로비야. 우리 집은 위에 있어. 그들은 사설 엘리베이터를 탔다. 하늘은 최상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상승하는 동안 소라는 유리벽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고층 건물들이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의 정형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와, 소라가 속삭였다.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하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미경도 항상 그런 시적인 표현을 사용했었다. 소라는 정말 그녀의 어머니를 닮았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 문이 바로 하늘의 집 현관으로 열렸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은 건축 잡지들이 촬영하기 좋아하는 파노라마 뷰를 제공했다. 넓은 거실은 세련된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예술 작품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라가 그녀의 바렌 가방을 꽉 쥐고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놀라운 전망이나 이탈리안 디자인 가구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출구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며 문에 고정되었다. 무서워? 하늘이 그들 뒤에 문을 부드럽게 닫으며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작은 어깨가 눈에 띄게 긴장했다. 그녀는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탈출 경로를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3년 동안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면서 아름다운 장소들이 종종 거리보다 더 위험한 위험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가르쳤다. 괜찮아, 하늘이 말했다. 여기서 너는 안전해.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솔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솔에게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신뢰는 천천히 구축되는 것이었다. 배고파? 하늘이 물었다.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리소토와 초콜릿 케이크를 먹은 후 배가 불렀다. 그럼 내 방을 보여줄게. 하늘이 제안했다. 내 집에는 방이 많아. 그중 하나를 내 방으로 만들 거야. 그녀는 소라를 넓은 복도를 따라 안내했다. 벽에는 주상화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조각상들이 유리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소라는 그 모든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만지지는 않았다. 하늘은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에 멈춰 섰다. 여기야, 그녀가 말하며 문을 열었다. 방은 넓고 밝았다. 큰 침대가 중앙에 있었고 옆에는 작은 책상과 옷장이 있었다. 창문은 도시의 또 다른 아름다운 전망을 제공했다. 이게 내 방이에요. 소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래, 하늘이 미소를 지었다. 마음에 들어? 소라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은 부드러운 카펫 위에서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를 만져보았다. 부드러운 이불이 그녀의 손가락 아래서 실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런 편안함을 경험하지 못했다. 정말 제 방인가요? 소라가 다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물론이지, 하늘이 대답했다. 우리는 내일 네가 좋아하는 색으로 벽을 칠하고 네가 원하는 가구로 채울 수 있어. 소라는 방 안을 천천히 돌아다녔다. 그녀는 창문으로 가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그녀의 작은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녀가 이전에 살았던 장소들, 피난처로 사용했던 어두운 구석들, 그리고 그녀가 걸어 다녔던 거리들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소라야, 하늘이 부드럽게 말했다. 네 어머니가 떠난 이후로 어디에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소라가 마침내 가방끈을 놓게 했다.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았고 마치 언제든지 달아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늘은 그녀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앉았다. 처음에는 그들이 임시보호센터라고 부르는 곳에 갔어요. 소라가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여러 번 반복한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처럼 단조로웠다. 거기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밤에 울고 음식을 두고 싸우는 아이들이요. 하늘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지만 침묵을 유지하며 소라가 대화의 속도를 조절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저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가족에게 보냈어요. 남자는 친절했지만 여자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소라는 잠시 멈추고 이불에 실과 장난을 쳤다. 그녀는 제가 그녀가 있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어요. 소라는 잠시 멈추고 코트에 풀린 실과 장난을 쳤다. 그들은 2주 후에 저를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다. 마치 소라가 사랑과 안정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 결함이 있는 제품인 것처럼. 하늘은 주먹을 꽉 쥐며 그녀 안에서 커지는 분노와 싸웠다. 그 다음에는 하늘이 조용히 물었다. 그 다음에는 김 가족이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좋아 보였어요. 큰 집에 다른 입양 아이들이 있었지만 소라는 멈췄고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니, 소라야? 하늘이 부드럽게 물었다. 소라의 눈에 갑자기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몸을 약간 뒤로 물렸고 손가락이 이불을 세게 움켜쥐었다. 그들은 저를 많이 일하게 했어요. 소라가 속삭이듯 말했다. 집 전체를 청소하고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음식을 만들고요. 심지어 밤에도 일하게 했어요. 하늘은 충격에 굳어졌다. 그녀는 6살 아이가 그런 일들을 강요받았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제가 불평하거나 너무 지쳐 있을 때 그들은 저를 지하실에 가두었어요.
그 말들은 소라가 가능한 한 빨리 그것들을 없애고 싶은 것처럼 빠른 흐름으로 나왔다. 거기는 춥고 어두웠어요. 때로는 하루 종일 거기 있어야 했어요. 하늘의 얼굴이 분노로 어두워졌다. 그녀는 솔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가끔 집을 방문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소라가 계속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 그는 우리를 보는 방식이 제가 숨고 싶게 만드는 방식으로 쳐다봤어요. 하늘은 목구멍으로 메스꺼움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소라야, 그 남자, 그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니? 하늘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다. 저에게는 아니지만 소라가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그는 어느 날 밤 더 나이 많은 소녀 2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늘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그때 제가 도망쳤어요. 소라가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갑자기 결단력이 깃들었다. 그때 제 나이는 7살이었어요. 7살. 소라는 7살 때부터 혼자서 거리에서 살았고 그녀를 보호해야 할 세상에서 혼자 생존했다. 하늘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을 숨기기 위해 갑자기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 창문에서 볼 수 있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들 아래에서 소라와 같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잊혀지고 학대받고 있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서 어떻게 생존했니? 하늘이 마침내 진정을 되찾고 물었다. 소라는 자신의 낡은 코트를 더 단단히 감쌌다. 비록 방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를 차갑게 만들었다. 엄마가 떠나기 전에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소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갑자기 자부심이 깃들었다. 글을 읽고 돈을 세고 위험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방법을요. 하늘은 솔에게 다시 다가가 침대 끝에 앉았다. 미경은 항상 현명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미래를 준비했던 거야. 엄마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제게 말했어요. 소라야, 엄마가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네가 혼자 생존할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해. 하늘의 가슴이 아팠다. 미경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고 그녀의 딸을 준비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소라가 혼자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하늘이 그녀를 돌볼 것이라고 믿었다. 소라는 가방을 열고 천으로 쌓인 물건을 꺼냈다. 그리고 엄마가 저에게 이것을 남겨주셨어요. 그것은 오래된 오르골이었다. 페인트는 벗겨졌지만 여전히 우아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소라가 태엽을 감자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작은 발레리나가 중앙에서 천천히 회전했다. 하늘은 즉시 그 오르골을 알아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엄마는 제가 외로울 때마다 음악을 틀고 그녀가 이 세상 무엇보다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소라가 말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발레리나를 따라 움직였다. 하늘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 오르골은 미경이 그들이 10대였을 때 할머니에게서 받은 것이었다. 미경은 그것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간직했었다. 그녀와 하늘은 수없이 많은 밤을 그 오르골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그저 듣기만 하면서 보냈다. 이 오르골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어. 하늘이 부드럽게 말했다. 소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비밀이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와 나는 대학생 때 함께 살았어. 우리는 이 오르골의 바닥에 비밀 공간을 만들었지. 중요한 것들을 숨기는 곳이었어. 소라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녀는 오르골을 뒤집어 바닥을 살펴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나무 바닥이었다. 비밀의 버튼이 있어. 하늘이 설명했다. 내가 보여줄까? 소라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오르골을 더 단단히 쥐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는 하늘에게 건넸다. 하늘은 오르골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발레리나의 발판 아래에 있는 작은 홈을 찾아 부드럽게 눌렀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오르골의 바닥이 열렸다. 그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하늘은 종이를 꺼내 펼쳤다. 그것은 미경의 필체로 쓰여진 편지였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법적 문서도 있었다. 소라의 양육권을 하늘에게 넘기는 공식 문서였다. 소라야, 하늘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말했다. 내 어머니에 대해 그리고 내 아버지에 대해 너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소라의 얼굴이 매우 조용해졌고 오르골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하늘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아이에게 복잡한 성인들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나 소라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다. 그녀는 이미 어른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네 아버지의 이름은 박준영이야. 하늘이 시작했다. 그녀는 어조를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이름을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새으며들었다. 그는 네 어머니와 결혼했지만 그녀를 많이 때렸어. 소라는 동요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엄마는 그가 무서웠어요. 소라가 조용히 말했다. 그가 집에 올 때마다 엄마는 제가 방에 숨도록 했어요. 하늘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미경은 그녀에게 그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나빴는지 완전히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문제를 최소화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늘은 의심했었다. 그녀는 미경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그녀는 더 강하게 물어보고 더 열심히 밀어붙여야 했다. 내 어머니는 이혼과 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어. 하늘이 계속했다. 그녀는 또한 그가 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도록 했어. 그러나 그녀가 아플 때 하늘은 잠시 멈추고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했다. 그녀는 널 내 법적 책임 아래 두는 유언장을 작성했어. 그녀는 준영이 너를 해칠 기회를 가지지 않기를 원했어. 소라는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읽을 수 있었고 그녀의 눈이 천천히 단어들을 따라갔다. 그럼 왜 그가 저를 국가에 넘길 수 있었어요? 소라가 물었고 그녀의 나이에 비해 너무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왜 제가 시설에 가야 했어요? 하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왜냐하면 그는 유언장을 숨겼고 네 어머니가 떠났을 때 내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돌아와서 널 찾으려고 했을 때 모든 서류가 사라져 있었어. 하늘은 일어나 침실을 가로질러 사무실의 캐비닛으로 가서 서류가 가득 찬 두꺼운 폴더를 꺼냈다. 그녀는 솔에게 돌아와 폴더를 열었다. 하지만 나는 결코 널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 하늘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사설 탐정,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사관들을 고용했어. 그리고 마침내 6개월 전 우리는 준영이 내 어머니의 유언장을 숨기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다는 증거를 찾아냈어. 소라는 마치 그것이 폭탄이 아닌 종이를 담고 있는 것처럼 그 폴더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문서들 위를 스쳤다. 6살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한 단어들이었지만 그녀는 그 심각성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소라가 물었다. 그것은 법적으로 네 어머니가 떠난 날부터 네가 나와 함께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하늘이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새으며 들었다.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너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의미해. 하늘은 소라 앞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소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소라는 이번에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박준영이 내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가 너를 위해 남긴 상당한 유산도 훔쳤다는 것을 의미해. 소라의 눈이 커졌다. 유산이요? 내 어머니는 잘 되는 의류 상점을 가지고 있었어. 하늘이 설명했다. 그녀가 아플 때 그녀는 모든 것을 팔고 그 돈을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 투자했어. 그것은 내 교육, 내 미래를 위한 것이었어. 하늘은 잠시 멈추고 계속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준영은 그 모든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찾아냈어. 그는 너에게 속한 2억 원 이상을 훔쳤어. 소라는 어떤 아이에게도 너무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며 몇 분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작은 눈썹이 생각에 잠겨 모아졌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달라졌다. 더 성숙하고 더 결단력 있었다. 그는 그것을 모두 의도적으로 했어요? 그것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그런 곳에 두었어요? 그래, 하늘이 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소라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었다. 그녀는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에 대한 돈을 받았을 거야. 그 폭로는 하늘이 의도한 것보다 더 냉정하게 나왔지만 소라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어린 얼굴에는 이해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늘은 소라가 이미 그녀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는 항상 그가 돈을 위해 무엇이든 할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소라가 말했다. 그래서 엄마가 제 이름으로 모든 돈을 옮겼어요. 그가 찾지 못하게 하려고요. 하늘은 놀랐다. 미경은 소에게 생존 기술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의 본성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그녀는 소라가 준비되도록 모든 것을 했다. 갑자기 아파트에 인터폰이 울렸다. 그 소리는 조용한 밤의 공기를 뚫고 날카롭게 울렸다. 하늘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녀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특히 이런 늦은 시간에는 소라는 즉시 긴장했다. 그녀의 작은 몸이 경계태세를 취했고 그녀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하늘은 소라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너는 안전해. 내가 누군지 볼게. 하늘은 침실을 나가 거실로 걸어갔다. 인터폰 스크린이 켜져 있었고 그녀는 로비에 있는 경비원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다. 그녀가 인터폰을 받았을 때 경비원의 목소리는 긴장감을 담고 있었다. 윤하늘님, 아래층에 오늘님과 함께 올라간 소녀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님과 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아이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늘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녀의 첫 번째 생각은 소라였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가 소라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문 근처에 서 있었고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가 왔어요. 소라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그가 저를 찾았어요. 하늘은 즉시 행동했다. 그녀는 소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들어봐, 소라야. 나는 그가 너를 데려가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너는 여기 방에 있어야 해. 문을 잠그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지 마.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은 소라가 이런 상황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깨달았다. 숨고 조용히 있고 기다리는 것. 하늘은 집 전화기를 들고 소라의 사건을 조사하는 몇 달 동안 외워둔 번호를 눌렀다. 정 변호사님, 윤하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아래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있었다. 그가 나타났어요. 박준영이 지금 제 건물에 있고 소라를 데려가겠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녀는 변호사의 지시를 들으며 잠시 멈췄다. 알겠습니다. 그를 올라오게 하지 않을게요. 당신들이 지금 여기로 오세요. 그녀가 전화를 끊은 후 인터폰으로 돌아갔다. 경비원님, 그 남자를 절대 올라오게 하지 마세요. 제 변호사가 곧 도착할 거예요. 그때까지 그를 로비에서 기다리게 하세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윤 대표님. 하지만 그는 매우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가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르세요.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인터폰을 끄고 침실로 돌아갔다. 소라는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그녀의 작은 손은 떨고 있었다. 그가 저를 다시 데려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윤하늘이 그녀 자신도 놀랄 정도의 결단력으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었다.
소라야, 네가 나를 믿니? 소라는 윤하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거짓말의 신호, 허위, 전에 많은 어른들이 했던 빈 약속들의 신호를 찾으며,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단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보호할 때 가졌던 것과 같은 격렬한 결단력뿐이었다. 믿어요. 소라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그럼 네가 매우 용감해야 할 필요가 있어. 우리는 너를 위해 싸워야 할 거고 그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 하늘이 소라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약속하는데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인터폰이 다시 울렸고 이번에는 더 집요했다. 하늘은 버튼을 눌렀다. 윤하늘님, 그 남자가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안 요원을 부를까요? 경비원의 목소리는 더 긴장되어 있었다. 하늘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그에게 5분 안에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침입과 위협으로 경찰을 부를 거라고 전해주세요. 하늘은 솔에게 돌아섰다. 소라는 오르골을 꽉 쥐고 있었고 그녀의 마디가 하얗게 되어 있었다. 소라야, 네 어머니가 준영과 결혼했을 때의 시절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니? 어머니가 너에게 말해준 것이나 네가 본 것 중에? 소라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어린아이의 기억은 종종 불완전하고 단편적이지만 때로는 중요한 세부사항을 놀라운 선명도로 기억하기도 한다. 한 가지가 있어요. 소라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눈이 갑자기 열렸다. 엄마는 중요한 서류를 오직 이모만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겼다고 했어요. 하늘은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어떤 곳? 엄마는 그것이 이모와 엄마가 어릴 때 비밀을 숨기던 곳이라고 말했어요. 소라가 진지하게 말했다. 엄마는 제게 그곳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하늘 이모에게 그곳에 대해 말해줘. 그녀만이 그곳을 알고 있어라고요. 하늘은 잠시 혼란스러웠고 그때 기억이 번개처럼 그녀를 강타했다. 그들이 대학에서 함께 썼던 아파트에는 침실의 콘센트 뒤에 공간이 있었다. 그곳은 그들이 비상금과 다른 룸메이트들이 읽기를 원하지 않는 남자친구들의 편지를 숨기는 곳이었다. 그것은 그들만의 비밀 장소였다. 소라야, 내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니? 네. 하지만 준영 아저씨가 엄마가 떠난 후에 모든 것을 팔았어요. 소라가 대답했다. 그는 집을 비웠고 모든 가구를 처분했어요. 하늘은 생각에 잠겼다. 만약 미경이 중요한 서류를 그 비밀 장소에 숨겼다면 그것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수 있었다. 준영은 그 장소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아파트 전체를 판 것은 아니야. 하늘이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눈에 결단력이 깃들었다. 현재 거주자를 급히 방문해야겠어. 하늘이 일어나 옷장에서 코트를 꺼내려고 할 때 인터폰이 3번째로 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다. 윤하늘님, 정태윤 변호사입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태윤은 그녀가 소라의 사건을 위해 고용한 국내 최고의 가정법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복잡한 양육권 분쟁에 관해서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소라야, 내 변호사가 왔어. 그는 우리를 도울 거야. 하늘이 소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야. 너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이야. 소라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준영 아저씨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하늘은 소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가 널 데려가게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우리는 네 어머니의 진짜 유언장을 찾을 거고 네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 그를 처벌받게 할 거야. 도벨이 울리고 하늘은 소에게 침실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한 후 문을 열러갔다. 정태윤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차분한 위엄과 권위가 있었다. 윤하늘님, 그가 인사했다. 박준영이 로비에 있습니다. 그는 매우 화가 나 있고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가 저를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소라가 문 뒤에서 나타나 물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여전히 오르골을 꽉 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정태윤은 소라를 보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년간 학대받은 아이들을 위해 싸워온 경험이 있었고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안녕 소라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무릎을 꿇어 그녀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내 이름은 정태윤이야. 나는 너와 윤하늘 씨를 도울 변호사야. 소라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그의 차분한 태도는 그녀를 약간 안심시켰다. 내가 너를 대리하고 있는 한,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가진 증거로는 그럴 수 없어. 정태윤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박준영은 법적으로 너를 데려갈 권리가 없어. 내 어머니의 유언장이 너를 윤하늘 씨의 보호 아래 두었고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야. 하늘은 창문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박준영이 건물 앞 보도에 서서 공격적으로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평범한 외모의 남자였지만 그의 자세에는 억제된 폭력을 내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하늘에게 미경이 왜 그를 두려워했는지 이해하게 해주었다. 정 변호사님, 그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하늘이 물었다. 그녀의 뇌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운이 좋으면 몇 주. 정태윤이 대답했다. 그는 하늘과 소라를 거실로 안내했다. 하지만 윤하늘 씨 준비해야 합니다.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돈이 걸려 있고 박준영 같은 남자들은 궁지에 몰리면 위험해집니다. 소라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작은 다리는 바닥에 닿지 않았고 그녀는 오르골을 꽉 쥐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안전함을 주는 부적과 같았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가 솔에 대한 임시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태윤이 계속했다. 그는 거짓 증거를 제시하고 당신이 소라를 불법적으로 데려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정태윤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미경 씨의 진짜 유언장을 찾을 수 있다면 그의 계획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늘은 솔에게 시선을 돌렸다. 소라는 창문으로 다가가 보도 위의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3년 동안 도망 다닌 후 그녀는 마침내 그녀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을 찾았지만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늘 이모, 그녀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일이 어려워질 때 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늘은 소라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작은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격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소라, 나는 내 어머니의 기억, 우리의 우정, 그리고 내가 신성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 맹세한다. 내 마지막 숨까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딸이고 그것이 너를 가족으로 만든다. 그리고 가족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은 턱이 결의에 차 올라갔다. 우선 미경의 옛 아파트로 가야 합니다. 하늘이 정태윤에게 말했다. 솔에 의하면 미경은 중요한 서류를 숨겼고 그것들이 아직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태윤은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준영이 당신을 감시할 수 있어요. 그는 당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게 되면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가야 해요.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다. 시간이 없어요. 아래층에서 준영은 마침내 차 타고 떠났지만 하늘은 그가 돌아올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 그것은 변호사들, 법원 명령, 그리고 수년 동안 착취해온 수입원을 잃을 위기에 처한 남자의 모든 분노와 함께일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월요일 아침 윤하늘에게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으로 보였다.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서울의 회색빛 하늘을 배경으로 으스스하게 솟아 있었다. 지난 주말 동안 준영은 하늘이 예상했던 대로 정확히 행동했다. 그는 솔에 대한 임시 양육권 신청서를 제출했고 하늘이 소라를 불법적으로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하늘은 소녀의 미래를 결정할 청문회를 위해 둘 다 최고의 옷을 입고 그들이 대리석 계단을 올라갈 때 소라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소라는 윤하늘이 주말에 사준 네이비 블루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그녀의 9살보다 더 어려 보이게 하는 2개의 정교한 따은 머리로 묶여 있었다. 괜찮아? 하늘이 소에게 조용히 물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작은 손은 하늘의 손을 너무 세게 쥐고 있어서 아플 정도였다. 지난 며칠 동안 그들은 미경의 옛 아파트를 방문했지만 현재 거주자는 그들이 벽을 열어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법원 명령 없이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정태윤이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고무적이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안경을 쓰고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이쪽은 이소영 변호사님, 우리의 사건을 도와줄 아동 권리 전문가입니다. 정태윤이 소개했다. 불행히도 박준영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늘은 위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어떤 종류의 소식인가요? 그는 김민석을 그의 대리인으로 고용했습니다. 정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비싸고 양심이 없는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의심스러운 전술을 사용하여 불가능한 사건들을 이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라는 하늘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첫 만남 이후 2주 동안 그녀는 놀랍게도 아파트 생활에 잘 적응했다. 그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침대에서 자고 하루에 3끼 식사를 하고 때로는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하지만 청문회의 그림자가 모든 것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늘이 물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가능한 보호자로서의 신뢰성을 파괴하려고 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소영 변호사가 냉정한 솔직함으로 대답했다. 그들은 당신의 아이를 돌볼 능력, 감정적 안정성, 심지어 소라를 원하는 당신의 동기까지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하늘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한 사람이었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전쟁이었다. 이것은 계약이나 주식 가격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아이의 삶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준영을 딸을 되찾고 싶어하는 후회하는 아버지로 그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소영이 계속했다. 그들은 건물에 들어가 복도를 따라 걸었고 그곳에는 자신들의 청문회를 기다리는 긴장된 사람들로 가득 찼다. 법원 결정에 의해 파괴되고 재구성되는 가족들, 결코 그들이 판단하는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알지 못할 판사들에 의해 엄격한 방에서 결정되는 운명들. 공기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무거웠다. 청문회실은 하늘이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고 법정보다는 교회를 연상시키는 어두운 나무 벤치가 있었다. 판사인 송영민은 60대의 회색 머리를 가진 남자로 엄격하지만 공정하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앉았을 때 부드러운 표정으로 소라를 바라보았다. 박준영은 이미 그곳에 있었고 그의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하늘이 그를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고 그가 얼마나 평범하고 거의 호감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충격을 받았다. 잘 다듬어진 머리, 소박한 양복, 존경스러운 자세. 그녀가 그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가 단지 자신의 딸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걱정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준비됐니? 정태윤이 하늘과 솔에게 물었다. 소라는 그녀의 작은 드레스의 주름을 긴장하게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린아이에게 압도적일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라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 그녀의 어린 얼굴에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준비됐어요, 소라가 말했다. 엄마를 위해 제가 용감해질 거예요. 박준영 씨, 판사가 시작했다. 당신은 미성년자 박솔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녀가 불법적으로 당신의 양육권에서 제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석이 일어섰고 그의 목소리는 신중하게 조정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판사님, 제 의뢰인은 끔찍한 상황의 피해자입니다. 그의 전 아내가 사망했을 때 그는 혼자가 되었고 상실로 황폐화되었으며 어린 아이를 적절하게 돌볼 감정적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약점과 절망의 순간에 그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 소라를 일시적으로 국가의 보호 아래 두었습니다. 하늘은 그 말을 듣고 손을 주먹 쥐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준영은 소라를 버렸고 그녀의 돈을 훔쳤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학대적인 가정에 보냈다. 그는 그 결정을 매일 후회했고 딸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김민석이 계속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마침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딸을 돌볼 준비가 되었을 때 윤하늘 씨가 소라를 불법적으로 데려갔습니다. 준영은 가슴에 손을 얹고 슬픔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완벽한 연기였다. 하늘은 그의 눈에서 어떤 진실된 감정도 볼 수 없었다. 윤하늘 씨, 판사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태윤이 일어섰다. 판사님, 우리는 박준영 씨가 법원을 속이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경 씨는 사망하기 전에 명확한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딸의 양육권을 윤하늘 씨에게 주었습니다. 준영 씨는 그 유언장을 숨기고 소라를 의도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놓았습니다. 법정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준영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지만 그는 빠르게 회복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아직 없습니다, 판사님. 정태윤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는 박미경 씨의 전 아파트를 수색할 수 있는 명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유언장의 사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김민석이 조롱하듯 웃었다. 판사님, 이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들은 증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 의뢰인의 명성을 훼손하려고 시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늘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들은 정말로 미경의 유언장을 찾지 못하면 소라를 잃을 수 있을까? 그녀는 소라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용감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작은 몸은 떨고 있었다. 그때 법정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40대 중반으로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여성이 말했다. 저는 김지영입니다. 박미경 씨의 전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청문회에 대해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놀라움에 입을 벌렸다. 그녀는 김지영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은퇴했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 변호사님? 판사가 물었다. 저는 박미경 씨의 유언장의 공식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영이 말했다. 그녀는 봉투를 들어 보였다. 그녀는 사망하기 몇 달 전에 저에게 이것을 맡겼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박 씨.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김 변호사님,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지영이 앞으로 나와 서류를 판사에게 건넸다. 판사는 몇 분 동안 서류를 읽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 서류는 매우 명확합니다. 판사가 마침내 말했다. 박미경 씨는 그녀의 딸 박소라의 법적 양육권을 윤하늘 씨에게 부여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박준영 씨가 그녀의 딸에게 접근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하늘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소라는 그녀의 작은 손으로 하늘의 손을 꽉 잡았다. 추가로 판사가 계속했다. 이 서류에는 박준영 씨가 박소라 명의의 신탁기금에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전용했다는 증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보를 검찰에 전달할 것입니다. 준영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이것은 음모입니다. 그녀는 항상 나를 미워했습니다. 침묵하십시오. 판사가 명령했다. 박소라의 임시 양육권은 윤하늘 씨에게 부여됩니다. 영구적인 결정은 2달 안에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박준영 씨, 당신은 법정을 모욕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준영은 분노에 차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법원 경비원들이 즉시 그의 옆에 나타났다. 그는 하늘과 소라를 향해 증오의 시선을 던졌지만 그들을 해칠 수는 없었다.
소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이제 정말로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소라야. 이제 우리는 집에 갈 수 있어.